네, 이것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나요? 예. 이것이, 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9페이지에 그 부침 3번 할 차례죠. 예,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그 부분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국련, 국제연합. 예, 이걸 줄여가지고 국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대한교육연합회를 줄여가지고 대한교련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경련이라고 하는 경우에, 요거를 전경련, 국련,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따로 읽지는 않거든요. 전경련, 국련,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저기 하나의 그 약어죠. 그러니까 그 약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건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끊어서 읽지 않으니까 뭐 둘째 음절, 셋째 음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읽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침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우리 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네요. 우리 10항에서도 다루었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 요게 1번. 그 다음에 합성어, 요거 2번.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아니면 합성어가 될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한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 저기 10항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이용, 예, 역 플러스 이용이거든요. 역이 바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되겠죠. 연이율, 연이 바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열역학, 열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요거는 이제 합성어죠. 해외 플러스 여행. 그래서 이렇게 역이용의 이나 아니면 연이율의 이나 연력학의 역이나 아니면 해외여행의 연하, 해외여행의 연하 이런 것들 다 두음법칙 적용을 한다. 예, 이거는 끊어서 읽으니까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그 해설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그래서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거 보시면 미립자가 사실 미 플러스 입자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 미가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요 저기 부침 4번에 따르면 요게 미 입자라고 그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소 입자라고 그렇게 적어야 맞아요. 그 미나 소나 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냥 수류탄도 마찬가지예요. 총유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수류탄의 수도 역시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다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도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식으로 앞에 그러니까 그 미나 소나 수 같은 거를 다 붙여서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입자, 소입자, 수유탄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아요.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예, 이거는 그냥 둘째 음절로 그렇게 비록 그 앞에 있는 것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긴 하지만 예, 그냥 뭐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이거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렴치도 마찬가지예요. 몰염치 볼 때 예, 요거 염치라고 읽어야 될 것 같죠. 파염치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파렴치하다, 파렴치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읽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파렴치라고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침 4번에 이제 따르면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으면은 뒤에 두음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만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에 한해서는 이런 것에 한해서는 우리 저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예, 그냥 한꺼번에 읽으니까 예, 그렇게 적여주기로 했다라는 예, 그런 그 내용이 바로 그 부침 4번의 해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만 볼게요.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그래서 그 고유어 뒤에 요게 이제 붙을 때 그 두음법칙 이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개연의 개가 그 고유어입니다. 구름량의 구름이 고유어예요. 허파숨량의 허파숨이 고유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고유어 일 때는 예, 그렇게 뒤에 있는 것에 뒤에 있는 것을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그 양과 그 다음에 란이 예, 그 동시에 좀 얘기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이따가 12항 볼 때 란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만 요거 그냥 지금 양에 대해서 하는 것, 예, 그것과 같이 합쳐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여기 고유어에는 뭘 붙이느냐? 요거는 이제 양과 그 다음에 난을 붙여요. 난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한 것을 붙이고 그 다음에 외래어나
고유어나 외래어, 미안합니다. 고유어나 외래어에는 이렇게 양과 난을 붙이고요. 한자어일 때는 뭘 붙이느냐? 요거 량과 란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지금 현재 우리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량은 그 다음에 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우리 12양 배울 때 그때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게 이 내용이 겹치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 양이에요? 구름 량이에요? 예, 구름은 고유어거든요. 고유어니까 구름 양이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래어 이제 볼 때 여기 가십이라는 거죠. 가십. 예, 가십, 스캔들이나 뭐 이런 거 적는 것. 예, 이런 것. 가십난입니까? 가십란입니까? 예, 가십난이라고. 예, 외래어니까 가십난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한자어 보시면, 적설양입니까? 적설량입니까? 예, 적설은 한자어거든요. 적설량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고란입니까? 투고난입니까? 예, 투고는 한자어거든요. 한자어니까 투고란이라고 적어줘야지 투고난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요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되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구름 양, 허파숨 양, 요거는 이제 다 그거니까, 고유어니까, 여기에 이제 양을 붙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붙임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5번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자, 그래서 서울여관, 예, 이거는 서울 플러스 여관이죠. 신흥, 이발관, 6666 다 끊어서 읽습니다. 끊어서 읽기 때문에 다 두음법칙 이렇게 적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 보시면 66, 36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이야기할 때도 역시 두음법칙 다 적용해서 66, 36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56도, 66봉 이런 것들은 56도가 아니라 56도라고 적네요. 56도 뭔지 아세요? 예, 56도 뭐냐 하면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 오륙도라는 섬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조용필이라는 그런 가수가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가사인데 부산 앞바다에 오륙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요렇게 이렇게 섬이 요렇게 셋, 넷, 5개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작아요. 작아서 요게 밀물이 될 때는 밀물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죠. 밀물이 될 때 섬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개네요. 그런데 물이 빠져요. 썰물이 될 때는 섬이 몇 개인가요? 이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6개가 돼요. 5, 6. 요게 오륙도예요. 오륙도. 그래서 5개가 되기도 하고 6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섬인데 이거는 5, 6도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읽지 않습니다. 5, 6도라고 한꺼번에 읽기 때문에 그래서 5, 6도 그렇게 적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것만 5, 6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섬이 5개로 보였다가 6개로 보였다가 하는 밀물 썰물에 따라서 이런 것들 다 5, 6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5, 6도나 아니면 6, 6봉 이거 산이 봉우리가 6개가 있는데 뒤에 6개가 더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66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5, 6도, 66봉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5, 6도, 66봉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우리가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5, 6도, 66봉 그렇게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0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 60도 5, 60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충 5, 60명 정도 돼. 이런 식으로 5, 6을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5, 6도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 36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끊어서 있죠. 그렇지만 5, 60명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빠르게 그렇게 한꺼번에 읽기 때문에 그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볼까요? 10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다만 면리 이 자, 이거 랴려 료리리가 야여 요유로 이제 발음이 된다는 것인데 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면리입니까 면이입니까? 면리로 그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고요. 자, 그다음에 붙임 1번 보겠습니다. 쌍용이냐 쌍용이냐. 자, 둘째 음절 같은 경우는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래서 쌍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쌍용 자동차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표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다만 보겠습니다. 실패율이냐 실패율이냐 이렇게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렬율은 열율로 두음법칙 적용하여 적는다라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실패 같은 경우는 패
실패의 애가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음 뒤이기 때문에 실패율이라고 그렇게 두음 법칙 적용하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립이냐 신입이냐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나요? 요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신입이라고 원래 이렇게 그 성하고 이름은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 두음 법칙 적용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요. 뒤에 게 원칙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외자인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게 바로 부침 2번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신립, 신입 둘 다 맞습니다만 신입이 원칙이고 신립이 허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겠습니다. 자, 요 한자 정려원이라고 우리 그 여자 배우 있죠? 정려원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이름이 두 글자예요. 두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꼭 적용해야 돼서 정여원이라고 뒤에 걸로 쓰는 게 원래 맞아요. 맞는데 정여원이라고 쓰는 것보다 정려원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뭐가 더 있어 보이고 또 그 연예인들은 좀 이름이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려원이라고 잘못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여원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는 것이다. 그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정려원, 여원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기 김래원도 마찬가지죠. 김래원이라고 남자 배우죠. 김래원이라고 많이 적습니다만 김래원이라고 그 리을은 이제 니은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뒤에 12항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김래원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두 글자일 경우에는 그 두음법칙 적용해야 됩니다. 이름에. 자, 그 다음에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정경련이라고 한꺼번에 읽어버리죠. 정경련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뒤에 게 맞습니다. 약어, 약자 같은 경우에 준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음법칙 적용 하지 않는다. 그래서 셋째 문제로여서 적용하지 않아서 정경련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부침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용문이 맞나요? 등용문이 맞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등 플러스 용문이냐 등용 플러스 문이냐 요 문제인데 이거는 등 플러스 용문이에요. 그래서 등용문이 맞습니다. 등용문이라 한번 들어보셨어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노량진이나 이런 데 가시면 공무원 시험에 등용문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그런 학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광고하는 학원이 많은데 이게 등 플러스 사실 용문이에요. 용문은 용이 새겨져 있는 문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중국에서 벼슬길에 오르잖아요.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 즉 저 과거 시험, 그거를 그 과거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죠 현재. 하여간 그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벼슬길에 오르면은 요 산에 이제 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용이 새겨져 있는 문이 있어요. 이게 용이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산을 올라가가지고 요 문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형식. 그런 이제 그런 관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벼슬길에 오른다라는 그런 이제 그 중국의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문에 있는 곳을 등산을 하는 거죠. 등 올라가지고 그래서 용문을 이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용 플러스 문이 아니라 등 플러스 용문이니까 이거는 이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등이,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벼슬길에 오르게 한다는 얘기죠. 노량진이나 이런데 그 공무원 시험 보통 준비하는 그런 그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벼슬길에 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학원이다라는 말에서 등용문이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외를 보시면 밀입자냐 미입자냐 요거 보시면 뭐 밀입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거 파렴치 이런 것들은 다 앞에 그 미나 소나 이런 것들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지만 그렇지만 요건 다 밀입자, 소립자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발음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발음하니까 요것만큼은 이제 예외로 그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입자, 미입자 중에 밀입자 앞에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설량 같은 경우에는 량과 난 같은 경우에 량과 란, 그 다음에 양과 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는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고유어가 올 경우에는 고유어나 외래어가 올 경우에는 양과 난을 쓰고요. 한자어가 올 때는 량과 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적설량 같은 경우는 적설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량을 붙여서 적설량이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유어나 외래어가 오면은 끊어서 읽어요. 띄어서. 그래서 구름, 양 이런 식으로 구름양 이런 식으로 읽어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양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앞에 한자나 고유어나 외래어가 오면 끊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난으로 그렇게 두음 법칙 적용해서 쓰기로 했고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같은 그 적설이나 양이나 량이나 다 한자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읽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름 양이냐 구름 양이냐, 이거는 구름 양 끊어서 읽고, 구름 같은 경우가 이제 고유어니까 이렇게 끊어서 읽어서 구름 양이라고 두음 법칙 적용해서 쓰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붙임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6 요거 끊어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두음 법칙을 적용한 뒤에 게 맞습니다. 66, 36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서 보시면 다만 5, 60, 5, 6도, 6, 6봉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그렇게 끊어서 읽지 않고 한꺼번에 읽는 그런 습관이 있으므로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앞에 게 맞습니다. 5, 60이라고 5, 6도라고 그 다음에 6, 6봉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음 법칙의 마지막 그 규정, 우리 저 12항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0페이지에 한글 맞춤법 12항 리을 두음 법칙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가장 간단한 규칙이에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가장 간단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규칙이 하여간 12항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조금 하여간 그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는 게 그게 좀 우리 당연한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쉬운 게 제일 뒤에 나오고 가장 어려운 게 중간에 나오고 이러는 게 조금 하여간 좀 순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인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 1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네 노네 눈으로 적는다.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바로 1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낙원과 락원이 있네요. 원래 락자예요. 그래서 락원이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게 낙원이 되겠죠. 뇌성, 뇌성, 레일 대신 내일, 누각 대신 누각, 로인 대신 노인, 릉묘 대신 능묘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첫머리 즉 두음에 왔을 때 리을을 니은으로 적는다는 것이 바로 1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붙임 1번 볼까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쾌락, 극락, 거래, 쾌락의 락, 극락의 락, 거래의 래, 왕래의 래, 불호의로, 연로의로 등등 이렇게 둘째 음절에 오는 것은 두음이 아니죠.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것이 그게 이제 두음이고요. 둘째 음절은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붙임 1번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것, 즉 두음 이외의 것은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아래에서 보시면 릉과 라는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양과 량을 다뤘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란이 이제 나오네요. 란과 난. 그 앞에서 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한자어하고 결합할 때는 란이라고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하고 외래어 뒤에 적을 때는 난이라고 적는다. 그거 량과 함께 같이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강릉, 태릉, 서울릉. 릉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릉 같은 경우에도 앞에 그 한자가 나올 때는 릉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앞에 고유어가 나올 때는 능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 능 중에 좀 작은 능이 있거든요. 그걸 애기능이라고 그래요. 애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애기 릉입니까? 애기 능입니까? 애기는 그 아기, 즉 고유어거든요. 고유어여서 그래서 애기 능이라고 그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란, 담란, 투고란 이런 것도 다 란이라고 공답, 투고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기 때문에 란이라고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아래 보시면 예컨대 어린이 난, 어머니 난 요거는 이제 고유어 뒤에 붙었군요. 어린이, 어머니다 고유어죠. 그 다음에 가심난 이거는 외래어 뒤에 붙었군요. 이렇게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붙었을 때는 난이라고 적는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글맞춤법 11항 붙임 4에서 보신 개연, 구름, 양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자, 그래서 양하고 란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래어나 아니면 고유어 뒤에서는 난과 양이라고 적는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붙어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예, 그런 게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뒤에 두음법칙 적용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월 같은 경우에 앞에 내가 한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고요. 상노인의 상, 중노동의 중, 그 다음에 비논리적의 비, 이런 것들이 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고랭지는 표가 높고 찬 지방을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라고 적지 않고 고랭지라고 적는다. 그래서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 플러스 냉지가 아니라 고랭 플러스 지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랭지가 무슨 뜻입니까? 고랭지 채소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고랭지 채소는 높고 추운 지방에서 나는 그런 채소가 고랭지 채소죠. 그래서 저도 고랭지 채소를 지리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요게 저 1박 2일을 보니까 옛날에 강호동에 나왔을 때 그거 보니까 대관령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이제 배추밭에서 배추를 막 따오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아, 저게 고랭지 채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그거 약간 높고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심으니까 약간 배추가 실하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고 플러스 냉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고냉 플러스 지입니다. 고랭 플러스 지예요. 예, 그래서 높고 추운 지방이라는 뜻이죠. 높고 추운 지역, 예, 그런 뜻이어서, 그래서 이게 고랭이 고 플러스 냉지였으면 요게 냉이, 예, 그걸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쓰겠습니다만, 요게 아니고 고랭 플러스 지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고랭지라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냉지가 아니라 고랭지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랭이 하나의 높고 추운, 예,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관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고랭을 붙여가지고 랭이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능묘와 릉묘가 있네요. 자, 이거 두음의 환경이네요. 단어의 첫머리에 왔습니다. 릉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능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리을은 니은으로 적는다에 따라서 능묘라고 적어야 맞는 겁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붙임 1번 보시겠습니다. 태능과 태릉이 있네요. 자, 태 같은 경우는 한자어예요. 한자어에 능이나 릉이 붙을 때는 릉이라고 적는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이 맞습니다. 태능 선수촌이 아니라 태릉 선수촌이 맞아요. 요즘 진천으로 이제 옮겼죠. 진천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 태릉 선수촌에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 몇 개 없다고 그래요. 예, 앞으로 좀 재개발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거대한 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태릉 선수촌 할 때 태릉 선수촌이 아니라 태릉이고요. 선릉입니까? 선릉입니까? 예, 선도 한자어예요. 그래서 선릉이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투고난 뭐가 맞습니까? 투고는 한자어네요. 그러니까 란을 붙여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가십난입니까? 가십란입니까? 가십은 외래어죠. 그렇기 때문에 난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십난 그 앞에 게 맞고요. 어린이 난입니까? 어린이란입니까? 예, 어린이 난, 어린이는 이제 고유어기 때문에 난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실낙원 할 때 이게 실 플러스 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예, 그런 이제 내용의 책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낙원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실이라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실 플러스 낙원이기 때문에 실낙원, 그 뒤에 걸로 적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고랭지를 보시면 고랭 플러스 지죠. 예, 그래서 높고 추운 지역이란 뜻이니까 고랭 플러스 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랭지라고, 고냉지가 아니라 고랭지이기 때문에 고랭지라고 앞에 걸로 써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 6절 이제 겹쳐나는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5절 두음 법칙은 여기서 끝났고요. 아까는 끝났고 12항까지가 두음 법칙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3항을 보시면 겹쳐나는 소리, 항을 맞추고 13항 반복 소리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소리, 똑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는 똑같이 적어준다. 그거 앞에서 배운 적 있었죠? 네,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바로 13항이에요. 그래서 제 13항 보시면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그래서 딱 닭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가 무성음이 되는, 뒤가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 되기 현상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지만 요거는 똑같은 음절을 두 개로 적을 때는 예, 그때는 똑같이 적어준다에 따라서 하여간 그 똑같이 적어준다가 저 표기에 저 된소리 되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는 규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칙을, 예, 그거를 적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닭이 아니라 딱딱이라고 써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꼿꼿하다, 꼿꼿하다가 맞고요. 섹색이 맞습니다. 놀놀하다, 씩씩, 눅눅하다, 똑딱똑딱, 밋밋하다, 쓱싹쓱싹, 싹싹하다, 쌉쌀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 예,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그런 상징어들, 의성, 의태어를 상징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징어들은 다 똑같이 비슷하게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가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예, 요거 딱딱에 우리가 붙은 거예요. 딱딱에 플러스 우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지금 다구리냐 딱따구리냐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딱딱은 똑같이 적어줘야 되죠. 여기에 우리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딱따구리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따라고 적어줘야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적어주는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딱따구리가 맞고요. 여러분 저기 딱따구리 보신 적 있어요? 예, 딱따구리 한국에 안 사는 새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거기 저 산정호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산정호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산정호수가 예전에 궁예가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왕건한테 예, 결국엔 이제 잡혀가지고 약간 죽임을 당했죠.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군사를 데리고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산정호수 그쪽인데, 예, 거기에 산정호수에 이제 궁예를 쭉 이렇게 궁예 동상도 있고 궁예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그런 길이 있어요. 거기 옆에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다가 제가 딱따구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싫어해가지고 제가 딱 보는 순간 눈이 서로 마주쳤는지 싹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딱딱딱 이렇게 쪼는 모습, 그리고 딱따구리가 좀 화려하게 생겼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도 딱따구리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딱따구리가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따구 만화를 통해서만 봤는데 그 만화하고는 생김새가 좀 색깔은 약간 비슷한데 생김새는 상당히 달라요. 예, 다른데 어쨌든 그런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딱따구리라고 그렇게 적는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적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염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이런 식으로 한자어가 나오네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요 3개하고 아래 3개 더 나옵니다. 6개만 예외예요. 한자어는 원래 다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한자어는 다르게 적어주고 고유어 중에 상징어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데 한자어 같은 경우는 다르게 적어준다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예외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해설 보시면 연염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한글맞춤법 10이랑 부침 1의 규정을 적용하면 연련, 유류, 누루이 즉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연련, 유류, 누루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연연, 유유, 눈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눈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 요요무문, 요요하다 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요것만 여러분들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노노법사, 요요무문, 요요하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노노법사 뭔지 아세요? 예. 불교에서 그러니까 스님의 스승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님의 스승님이 법사예요. 그러면 스승님의 스승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노법사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노노법사예요. 노노법사. 그래서 상당히 좀 증조 할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거죠. 좀 이렇게 친계로 따지면 증조 할아버지 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니까. 예. 하여간 그런 물론 피가 섞이진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친족과 비유해서 보자면 하여간 그 할아버지 뻘에 그런 스승님이 노노 법사인데 이런 말은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니까 별로 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요무문 이거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처음 들어보셨죠? 요요하다 이거는 고요하고 쓸쓸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3개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요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요것만 한자어에서 똑같이 적어주는
그런 예외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밖의 경우에는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에 따라서 낭랑하다, 냉랭하다, 농록하다, 늠름하다. 랑랑하다가 아니에요. 랭랭하다, 롱록하다 아닙니다. 다 지금 두음법칙 적용해서 낭랑하다, 냉랭하다, 농록하다, 늠름하다, 연년생 아니에요. 연년생도 아니고 연년생입니다. 예, 앞에 두음법칙 적용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염려불망, 영력하다, 인린하다, 적나라하다. 적나나하다 아니에요. 적나라하다 아니고 적나라하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두음법칙을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 똑같이 나올 때 고유어의 상징어일 경우에는 똑같이 적어주지만 한자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똑같이 적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오히려 이렇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예외적인 것이 요 세 개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어는 여기 지금 적나라하다, 낭랑하다, 냉랭하다, 농록하다 이렇게 보셨듯이 예, 요거 두음법칙 적용하고 똑같이 적어주지 않아요.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참고 보시면 딱따구리는 딱딱에서 연유되었으므로 딱다구리라고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깍두기 있죠? 깍두기 같은 경우는 깍두기에서 연유되었어요. 그렇지만 깍둑은 하나는 쌍기역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디귿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음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자음은 비슷해야죠. 쌉쌀하다, 씁쓸하다 이런처럼 쌍시옷 이렇게 자음은 비슷해야 되는데 깍둑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과 디귿이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음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깍둑이 아니라 깍두기라고 이렇게 저 무성음 뒤에 만났을 때 뒤가 된소리로 발음하더라도 된소리 표기 반영 안 한다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깍두기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깍두기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깍두기도 마찬가지죠. 깍두기입니까? 깍두기입니까? 깍두개 거기 플러스 이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깍두기 아니라 예, 발음은 깍두기입니다. 물론 깍두기입니다만 예, 두라고 예, 이렇게 쓴 것에 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깍두기라고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딱따구리가 있고 딱다구리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예, 딱따구리, 예, 딱딱에 우리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어로 똑같이 적어준다. 그 다음에 연연불망, 예, 그 다음에 유유상종, 누누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자어입니다만 똑같이 적어주는 예외 3개,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연불망, 그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자는 원래 다르게 적어주는 것이 예, 그게 원칙이다. 예, 이렇게 연연불망, 누누이, 예, 유유상종 이런 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년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연년생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두음법칙 적용해서 연년생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네요. 연습 문제 아마 최초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는 원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시켰었어요. 발표를 시켰었는데 요 발표하는 것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것으로 예,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뒤에 그 연습 문제 해설 및 정답도 뒤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예, 모르시겠으면 예, 그 뒤에 있는 해설 및 정답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맞춰보시고요. 아마 앞에 부분 충분히 열심히 배우셨으면 요 규칙에 따라서 요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넘겨서 우리 3교시 때는 우리 제 18페이지 14항부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